제가 대통령이 되면 좀 다를 겁니다. 추석 지났으니까 두 번째 이제 치고 올라갈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사실 그 민주당 경선은 호남 민심이 좌우합니다. 반면에 저희 당 경선은 영남 민심이 좌우합니다. 책임당원의 절반이 영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대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영남 민심을 잡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것이고 호남 민심을 잡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경선 국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영남 민심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승패의 갈림길이죠. 민심은 그런데 이제 당심을 이제 끌어다니는 문제가 있죠. 당심을 끌어다니는 문제가 있는데 당심은 이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우리 당원들은 제일 염원을 하니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가 홍준표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비슷비슷하죠. 모든 여론조사 수치가 본선 경쟁력은 이제 거기에서 추석 후에 저희들은 아직 한 50일이 남았고 민주당은 곧 결정이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 여부가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제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낙연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결국 구도가 영원한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유리한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마라톤 게임이지 단거리 선수 게임 아닙니다. 저는 뭐 어떤 구도가 민주당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저한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여야 후보들 중에 대선판을 6번째 해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판을 보는 거는 제가 제일 밝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의 요청으로 당의 괴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대선이고 준비를 못했죠. 경남지사 하다가 갑자기 올라와 탄핵도 당했고 대통령이 구속도 당했고 당은 괴멸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러니까 정책도 제대로 준비가 된 게 없죠. 당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대선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대선 준비를 한 지가 4년이 넘었으니 지금은 전부 정책면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외교, 국방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놨죠. 공부도 하고 그리고 홍카콜라나 청년들하고 지난 4년간 많은 토론도 하고 대화도 했죠.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토론을 해본 유일한 사람이 절 겁니다. 유시민이나 진중권 같은 반대파의 최대 농객들하고 장시간 생방송 토론을 해본 것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 진영의 김어준이나 주진우 같은 그런 분들하고도 토론을 해본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까지 지금 홍준표 쪽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확장성이 있죠. 지금 호남에서 제가 약진하는 것을 자꾸 역선택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호남과 특별한 인연들이 다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91년도 조직폭력 수사를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광주에서 검사를 할 때 지금도 광주 올드 팬들한테는 그게 전설입니다. 조직폭력배 잡을 때 그 상황이 광주 충장로에 있었던 우리 서울 같은 명동 같은 그런 제일 중심 도시죠. 충장로에 있었던 상인들이 상인연합회에서 제가 광주지검을 떠날 때 전별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별금을 이거 받아도 되느냐 이래 물으니까 검사님이
광주에 계실 때 조직폭력배들을 잡아주는 바람에 우리 충장로 상인들이 조직폭력배에게 뜯기지 않은 돈이 수십억이 넘는다. 그런데 우리가 전별금을 이 정도로 드리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하다. 92년도 8월 초예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들하고 93년도 설렁터 머신 사건하고 합쳐서 모래시계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이번 추석 민심도 이재명, 이낙연 그 두 사람 못지않게 홍준표가 화제였다고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 인맥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년도부터 81년도까지 전라북도 부안에서 행안대대에서 군부대에서 방위소집을 1년 6개월간 했습니다. 전북 도민으로 살았고 또 거기가 내 처가입니다. 그 전북의 사위라고 해서 전북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홍준표한테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전북의 우리 당원들이 전북의 사위라고 해서 지금 맹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호남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18 탄압 세력의 후예들이라고 우리 당을 싫어하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홍준표한테는 거부감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한 판단을 해봐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2030을 특별히 타격 결정으로 한 것은 아닌데 요즘 2030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살 기회도 없어지고 꿈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찾아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2030 세대에 대한 저희들이 뭐 부동산 공약이라든지 일자리 공약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공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정을 논하려면 사회제도의 공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회제도의 공정이 우선되지 않고 그 공정을 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분자의 공약이라든지 이게 2030 세대하고 부합하고 그리고 저희 정치 스타일이 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도 않아요. 어느 계층의 비난을 받더라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소신 강하고 개성 강한 2030 세대들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지지율이 폭발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제 어머니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평생 아내 한 사람만 보고 살았고 또 가족 공동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저는 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성청에서 다소 부진한 거는 그 사이 있었던 몇몇 말꼬리 시비 때문에 여성청의 지지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주쯤 여성 부문에 대한 저희들이 총괄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청이 어떻게 앞으로 선진국 시대에 기여를 하고 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분야에 대한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 들어오면 제가 하자고 합니다. 이미지로 성공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미지로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좀 내실 있는 대통령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미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이미지로 대통령까지는 됐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대통령은 이미지 대통령은 재선을 할 것도 아니고 단임제 대통령이 이미지 대통령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될 때까지는 이미지 대통령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나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래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오해를 안 받는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오해를 받는 계층들이 워낙 거칠게 집요하게 달려들면 그 프레임에 안 갇힐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제가 한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다수라도 나오면 그건 다행스럽죠. 저는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경남지사 할 때는 그렇게 공격하든 말든 제 할 일은 다 했죠. 저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방식을 정했으면 어떻게 강력하게 밀고 갈 것이냐, 그게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그 두 번째, 통찰력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고 진단하고 판단할 것이냐. 세 번째가 해안이라고, 앞날을 내다보고 나라 정책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끌고 갈 것이냐. 마지막으로 강당과 결기라고, 강당과 결기 없이 어떻게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네 가지가 지도자의 가장 필수 덕목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책동한다고 해서 흔들릴 수는 없죠. 물론 반대하는 세력과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고, 타협이 안 되면 그 정책을 밀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네 가지 덕목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면 그대로 할 겁니다. 금년부터 국제기구가 공인한 선진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시대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국방, 외교 모든 분야의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우리 후손들이 세계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하도록 할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권 폄하하고 과거 정권 복순화하고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복수하다가 세월 다 보낸 겁니다. 근데 자기 세력을 세력만 데리고 편가르게 하고 복수의 일념으로 문재인 정권은 5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국가가 그래도 선진국 시대에 들어온 것은 민간의 힘입니다. 이 정권의 힘이 아니고 민간의 힘이에요. 1대1 구도로 되면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구도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진영은 윤석열 후보가 저희 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분열의 씨는 없어졌다. 후보가 제가 되고 나면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삼지대라고 해본들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죠. 같이 일을 하기가 연대에서 정권을 찾아오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힘을 합쳐야지 정권 교체가 훨씬 수월해지죠. 90년도입니까? 수소 택지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개발 비리입니다. 아마 그 개발 비리를 직접 사인하고 결재한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개발 비리의 주체죠. 문제가 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 공직 물러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건 감옥 가야지. 감옥 갈 일은 무슨 후보 사퇴 운운하는지 그건 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최근에 수사는 받겠지만은 특검 국조는 안 된다.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경찰 수사하는 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특검을 우리 당에서 아마 오늘 제출하는 모양인데 그럼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야죠.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1%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짰느냐예요. 공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내 금액 내역을 한번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원래 개발을 할 때는 심지어 재건축에도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공원 용지, 도로, 그다음 학교 용지 전부 기부 체납을 받아요. 그걸 공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공공환수가 아니고 그 법에 지금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익환수도 아니에요. 그 개발에 들어올 때 들어온 회사의 조건이에요. 심지어 사유재산권의 행사인 재건축을 할 때도 기부 체납을 다 받아요, 땅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5천 몇백억 뭐 공공으로 환수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내가 경남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고 1%도 안 되는 그 주식 가진 애들한테 내가 그 거머리 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서민의 피를 빠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재명 시장이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1원도 안 받았다. 지 통장에 안 받았겠지. 그런 돈을 통장에 받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자금 추적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대장동 비리 현장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거는 파헤친다. 파헤쳐가지고 모든 돈을 공공으로 환수하겠다. 그 환수한 돈으로 서민복지기금으로 우리가 돌릴 수도 있다. 어떻게 그것을 무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고발 사유 사주 의혹 그건 후보 개인의 문제입니다. 대장동 비리도 후보 개인의 문제고 고발 사주 비리도 후보 개인의 문제. 당의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럼 후보 개인들이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인데 당이 거기에 휘말려 가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후보 개인의 문제는 경선 국면에서 후보 개인이 돌파해야 돼요. 만약 이게 후보자가 당의 후보가 돼버리면 그때는 당의 문제가 되죠. 그때는 다르죠. 그러나 지금은 후보 개인 문제로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지 당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 일자리 문제인데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민간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G7에 들어갈 그런 입장까지도 와 있는데 어떻게 국가 주도, 국가 갑질 경제로 계속 하느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걸 허용해주고 민간 자율로. 그 부작용이 있을 때는 다시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그 시스템 경제 체제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만이 커질 대로 커진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료들이 안 놓으려고 하는 게 그걸 놔뿌리면 자기들이 힘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관료들의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상임위를 12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행정학부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또 어떻게 운용을 해갈지 대부분 섭득을 다 했습니다. 관료도 어떻게 운영하고 지휘를 해갈지 다 해봤습니다.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좀 다를 겁니다. 나는 청와대가 그립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제대로 된 국정 철학이라면 그것을 청와대가 행정각부를 통해서 장악을 해야죠. 행정각부의 자율로만 다 맡겨서는 일관성 있는 국정 운영이 안 되죠. 사실 행정각부의 자기들 영역 다툼도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미래전략실과 비서실로 개편하겠다.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은 안보실, 정책실 전부 합쳐서 모든 문제를 대한민국 미래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미래전략실에서
제가 재임 중 5년 동안 대한민국에 갈 방향을 미리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움직이도록 하고 비서실은 축소를 해서 그야말로 비서실 기능으로 권한을 축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각부는 책임장관제를 두고 장차관만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장관한테 모든 인사권을 넘겨주겠다. 저는 경남지사를 할 때 실국장한테 인사권을 넘겨준 일이 있어요. 인사를 할 때 직원 선발권이나 승진권에 대한 판단을 실국장한테 준 일이 있어요. 그 실국장 책임하에 인사청구를 하고 그래 하니까 잡음이 더 없어요. 그 실국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이 훨씬 높아지고 일의 효율도 커지고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입니다. 내가 개헌 공약을 하면서 2024년도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하겠다. 그 개헌에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개헌을 하겠다. 전임 대통령 정책을 다 따라가라는 것은 오히려 그렇죠. 다 따라갈 수 있죠. 잘못된 거죠.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주로 인수위 때 이야기죠. 사람 인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엄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수위 때 보통 한 2달 인수위를 하는데 그때 5년의 밑그림을 인수위 때 그려야 됩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 중에서 우리가 성계할 것 그리고 고칠 것 인수위 때 이미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대통령을 취임을 하면 바로 그 이튿날부터 국정개혁 작업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용대책의 근본이라는 거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일자리 몇 개 만든다. 그 개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재부 국장이나 그 사람들이 할 이야기고 통치 방향이죠. 경제 철학 방향이고 외교 철학 방향이고 그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일자리의 기본 원칙은 민간을 확대하고 공공을 줄인다. 공무원과 공공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고 세금 나눠먹기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대폭 축소하고 그 축소된 이상의 몇 배를 민간에서 늘린다. 그 민간에서 늘리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민간의 재투자 이걸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리쇼어링 기업을 많이 대한민국에 재유치하는 그런 방향이겠죠. 근데 그 방향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기업이 호응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코로나나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이 많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부동산에 몰려본들 만약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고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게 되면 자칫하면 세계 경제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재판이 날 수도 있겠다. 한국도 거기 예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정부에 가장 핵심적으로 유의해서 세워야 할 거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급속한 폭락도 막아야 됩니다. 안정적인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기본을 세워놓고 부동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 부동산이 너무 올라버려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부동산의 급속한 폭락은 경제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서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공급은 하는 방법이 사실 그 각 후보 진영에서 몇십만 호 한다 그 떠드는 거 내가 보면서 어이없다 이래 생각하는 게 이미 부동산 공급 정책은 국토부에 매년 몇만 호 공급하는 정책이 다 장기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 문제죠. 저는 신도시 정책은 반대합니다. 이거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일으키게 하고 또 신도시를 만들어 본들 거기에 근무하는 젊은 층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출근에 2시간, 퇴근에 3시간 걸립니다. 이 길거리에서 에너지 낭비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우선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서울이 제일 중요하죠. 서울 부동산 가격에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니까 그럼 도심 재개발을 하겠다. 도심의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뉴욕이
용적률을 3,300%까지 줍니다. 일본은 도쿄의 용적률을 3,000%까지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심 고밀도 개발을 못하도록 청고 제한도 했고, 그리고 밀도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밀도가 지금 145%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도심은 초고층 개발이에요. 고밀도 개발이고. 그렇게 해서 도심에 많이 살게 해야 돼요. 직장하고 가까워가지고 무슨 트래픽이 없죠. 아침마다 지옥철 타는 고통도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할 테니까 오 시장도 같이 해서 준비 좀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쿼터 아파트를 또 할 수가 있어요. 4분의 1 아파트. 강북 지역을 대부분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하나 주고, 새로 들어오신 젊은 층들은 쿼터 아파트를 주면 됩니다. 쿼터 아파트라고 해서 4분의 1 아파트인데 실제로 계산을 정밀하게 해보면 6분의 1, 8분의 1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나중에 분양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젊은 층으로 한정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체계를 3단계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 그리고 완전 분양 아파트. 그 재개발 지역은 완전 분양 아파트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강북 재개발을 하면요, 재개발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부동산 신탁을 합니다. 자기 그 땅하고 집을 조합에 전부 신탁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가 33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조합이 전부 공공용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분양 아파트 이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녀 고밀도로 들어오는 그 아파트는 전부 토지 임대부로 전문 사람들한테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도 큰 이득이에요. 그거는 그 국민들 현혹하기 위한 거죠. 그것은 통치 철학이나 경제 철학의 부수적인 효과로 잘 진행되면 일자리가 200만 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목표를 몇만 개 정해놔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학교 강의실에 불 끄는 것도 직업이라고, 거리에 휴지 접는 것도 직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맞추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개혁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젠 선진국 시대의 노동운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노동개혁을 해야 될 시점인데, 국회를 통해서 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행사하겠다. 지금 180석 국회 가지고는 노동개혁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으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016년도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YS가 93년도 금융실명제 도입할 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8.3 사채 동결 조치를 할 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을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해서라도 노동개혁을 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강성노조들하고 끝까지 타협해보고 안 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동원해서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 반노동주의자가 아니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동은 그거는 제지를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동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원인은 노동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일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게 되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그 문제의 초점은 노동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 주느냐. 그게 첫째고. 두 번째,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문제는 하청업체하고 원청업체의 임금 차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원청업체들은 자동차에서 근무하면 평균 1억을 받는데 하청업체가 막 한 6천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직고용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청업체가 직고용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자동차 라인, 자동차 부속 라인에 근무하는데 왜 우리는 더 안 주냐?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정규직, 비정규직에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직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직고용 문제로 그건 푸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하청업체의 임금을 원청업체에 가깝게 접근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로 풀어야 돼. 그런 문제로 풀려면 중요한 거는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보통 계약 관계를 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일정 수익 보장하는 거를 막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1년에 하청업체가 수익을 20% 이상 남기면 안 된다. 10%로 줄이라. 그렇게 이제 단가 후려치기 하는 거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같은 임금을 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 경제 원칙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간에 갑질 문제를 어떻게 조율을 해줄 것이냐. 그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를 해버리면 정규직 들어올 때 조건하고 비정규직 들어올 때 조건은 다 틀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새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들어오신 분들을 정규직화 다 해라.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도 기업이 말 듣습니까? 그건 아니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죠. 최저임금제 때문에 막바지에 몰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더 몰릴 때도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 부담을 정부가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그냥 용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금으로 입막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남 당심은 결국 저한테 돌아올 겁니다. 제가 경남지사 출신이고 TK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기 때문에 TK 미래 50년에 대한 5대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홍준표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